서울을 출발한 경부고속도로가 울산을 지나 부산으로 접어들기 전 오른편으로 우뚝 솟은 산줄기를 만날 수 있다. 백두대간에서 흘러내린 낙동정맥의 끝자락 천성산이다. 천성산은 유난히 물이 많은 산이다. 6km에 달하는 간천 계곡을 비롯하여 산자락에 품고 있는 계곡만 해도 12개에 달한다. 물이 많고 경관이 수려해서 경남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리는 천성산. 물이 풍부한 천성산은 다양한 생명들을 키운다. 8등급 이상의 산림에서만 서식한다는 서나무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새를 부르는 나무라고도 불리는 서나무 주변에는 새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이 많다. 군락을 이루어 핀 많은 야생 들꽃을 비롯해 희귀 동식물까지 천성산은 생태계가 매우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천성산은 최근 고속철도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새롭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속철도는 서울을 출발해 부산까지 412km 구간을 시속 300km의 속도로 열차가 달리게 된다. 그중 천성산을 관통하며 지나는 노선은 13.27km, 산 아래 300~400m 깊이를 터널로 통과하게 된다. 산을 가로지르며 지나가게 될 13km의 터널은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 사업이 자연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예측해보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천성산이 포함된 고속철도 2단계 구간, 부산 경남 구간의 환경 영향 평가가 시작된 것은 1992년, 그리고 1년여의 조사 끝에 1994년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먼저 구간 내 식물상을 조사한 것을 보면 모두 106과 586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동식물을 통틀어 볼 때 계획 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은 없다고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록하고 있다. 경주에서 부산까지 75km 구간 내에 있는 큰 산은 2개. 천성산과 부산의 진산이라 불리는 금정산이다. 과연 이 두 산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들이 없을까? 천성산을 오르다 보면 특이한 지형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나무는 없이 풀만 무성해서 마치 초원처럼 보이는 곳.
그러나 들어가 보면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땅이 출렁인다. 산지에 형성된 늪이다. 해발 600m를 넘는 산지에 어떻게 늪이 형성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진퍼리새 군락에 있다. 진퍼리새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마치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풀들의 더미인 사초기둥이다. 사초기둥은 성질상 많은 물을 머금게 된다. 산지늪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진퍼리새를 헤쳐보면 무리끼가 나타난다.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는 성질을 가진 무리끼도 산지늪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무리끼는 자기 몸 20배에 달하는 물을 머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지늪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탄층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죽으면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없어진다. 그러나 기온이 낮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죽은 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이탄층이 되는데 산지늪 아래는 이탄층이 1m 이상씩 쌓여 있다. 이 산지늪은 전 세계적으로 온대 지방의 이 고산지대만 나타나는 특수한 생태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데 그 환경 조건이 일반 그 평지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은 그 특수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산지늪의 대표적인 식물은 끈끈이 주걱이다. 전체 키가 3cm에서 5cm에 불과한 끈끈이 주걱은 식충식물이다. 선모의 끝에서 점액을 분비해 곤충을 잡아먹는다. 역시 식충식물의 한 종류인 땅귀개도 천성산 일원 습지에서 관찰됐다. 보랏빛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자조 이삭귀개 또한 식충식물이다. 이삭귀개류는 특이하게도 뿌리에 벌레를 잡아먹는 포충랑을 가지고 있다. 식충식물들이 벌레를 잡아먹는 이유는 산지에 부족한 영양분의 하나인 질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충식물은 모두 8종. 그중 3종이 천성산 일원 늪지에 분포한다. 산지늪에는 특이한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몸 길이가 15mm 내외인 꼬마 잠자리는 멸종 위기종이자 환경부 보호 대상종이다. 우리나라 일부 고산늪 주변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꼬마 잠자리도 무제 침입 일원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산지늪은 우리나라 전국을 놓고 보더라도 흔하지가 않다. 현재 학계에 보고된 곳은 대암산 용늪을 비롯하여 5지역 정도에 불과하다. 한 지역에 가장 많은 산지늪이 밀집해 분포하는 곳이 바로 천성산 일원이다. 천성산 일원에는 현재 20여 개의 산지늪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4년에 나온 고속철도 부산 경남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천성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어떨까?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이동로를 따라 움직이던 중 어렵지 않게 동물들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도 지금 네, 고라니 똥이고
저 거기도 네.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옆에도 있잖아요. 여기도. 요거는 색깔 보니까 이거는 놓은 지 얼마 안 된 거 그렇죠. 같네요.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되네요. 여기가 또 빛이 바로 비치는 데니까 좀 많이 말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 아침이나 그때쯤 넣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아, 이거 오늘 아침에. 그렇죠. 아, 많이 젖어 있잖아요. 예. 배설물이 있는 바로 옆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는 고라니 발자국도 확인할 수 있다. 얘들이 여기가 지금 등날이거든요. 예. 이렇게 능선을 이용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지금. 아, 그럼 요 벌 안에는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털을 봐도 예. 여기 완전히 그 토끼 털 색이 이렇게 나죠. 이렇게 보면. 그게 거의 뭐 토끼뼈 정도는 안 되겠어요. 토끼털과 뼈가 섞여 있는 배설물은 살개 것이었다. 여기 완전히 환경부 토끼 보호종인 털 색이 삭도 이렇게 천성산 일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도 관찰됐다. 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이들 조류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천성산의 생태계가 충분히 먹이사슬을 유지할 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천성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울산 생명의 숲 정우규 씨는 지난 1999년부터 3년간 천성산 일원의 동식물상을 직접 조사했다. 실제 멸종위기 동식물을 비롯해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 동식물 다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천성산 지역내도 식물이 832종이 되고 특히 당시 법적 보호를 받던 특정 야생 동식물 목록에 들어있는 식물이 11종이 있는데 11종이 있고 동물이 또 11종, 전체 22종인데 이것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발견된 산지 늪이 27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전체에 빠져 있습니다. 고속철도 부산 경남 구간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조사한 범위는 천성산뿐만 아니라 부산 금정산까지를 포함하는 전 구간이다. 그런데도 식물종 조사 결과가 천성산 한 구간을 조사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586종에 불과하다고 적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예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산 지역 환경영향평가서를 모아두는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산 출장소. (1990년 5월에) 나온 택지 개발을 위한 부산 화명 3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은 해 10월에 나온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환경 영향평가서. 내용 중 동식물상을 조사한 것을 보면 똑같은 종류의 파충류와 양서류가 양쪽 지역에 똑같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명 부분의 내용이 글자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부산의 동쪽 끝에 있는 해운대 지역은 바다를 낀 해안가. 반면 화명지구는 낙동강의 강변지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똑같은 동식물이 분포할 수 있을까?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다른 곳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숲을 없애고 도로를 건설하면서 오히려 환경 보존에 더 좋다는 이상한 결론까지 내려놓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1998년에 만들어진 한 영향평가서와 1997년 만들어진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서. 식물상의 분포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평가서를 표절한 데다 그러나 천연 기념물이 살고 있다는 내용만은 누락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하니까 뺀 거고 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고. 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뿐만 아니라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도로 건설이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짓고 있다. 결론입니다. 충남의 한 대학이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하는 바닷바람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안 사고가 잘 발달된 충남 안면도. 이 대학의 환경영향 이곳에 평가서입니다. 항공기 활주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는 미국 미시건주의 사고 관련 규정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미시건주는 내륙 지방이므로 미시건주에 있는 것은 해안 사고가 아니다. 인터넷 자료를 제가 보고 한 거라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일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할 당시 환경부에서 자문을 구한 자문위원과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자문위원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리를 했고요. 예. 제가 정리를 하고 목사님이 고쳐주시고 그러신 겁니다. 사업자나 대행자가 접촉을 어떻게 했냐는 건 이제 저희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평가서에는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해안 사고를 파괴하고 활주로를 건설하는 공사가 추진된 것이다. 계획입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이런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서해안 해안 사고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현재 이 공사는 많은 논란 속에 중지됐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문서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의도 20배에 달하는 거대 담수호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1994년에 완성된 시화호. 시화호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 공사에 사용된 정부 예산은 6,200여억 원. 그러나 방조제가 완성된 뒤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시화호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조성될 담수호의 수질을 어떻게 예측했을까? 시화호로 흘러드는 기존 4개의 하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이 하수처리장에서 1차 오염처리 과정 외에 2차 처리 시설까지를 건설해 오염처리를 한다면 담수에 필요한 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은 빗나갔다. 방조제가 완성된 후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연이어 죽어갔다. 그 죽음의 흔적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밀려오고 아직도 지금 밀려오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자리에 그냥 박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안별로 쭉 따라서 7, 80km가 쌓여 있거든요. 7, 80km. 예, 거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다 갯골 따라서 가보면 다 그래.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누가 이거 모아서 쌓아놨다는 그런 기분이 들 거지만은 이게 다 사람에 죽은 거죠. 방조제를 맞고 나서. 이거 다 그러잖아요. 전부 팔 때마다 다 나오죠. 시화호는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그 담수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그 담수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오염원을 어떻게 삭감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은 실제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오염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변 농경지의 농약 사용을 줄인다거나 생활 하수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3차 오염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사실 거대 담수호를 조성한다는 시화호 계획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시화호로 흘러드는 지천이 작은 규모의 하천 4개뿐이어서 거대한 규모의 시화호 담수 원수를 확보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호 공사는 1차 오염 처리 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은 채 강행됐고 호수는 썩었다. 결국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3년, 시화호는 인간이 막았던 물길을 다시 텄다. 죽음의 호수에 다시 바닷물을 끌어들이자 시화호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시화호 공사는 1조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낭비한 채 수포로 돌아간다. 33km의 방조제를 막아 바다를 땅으로 바꾸겠다는 새만금 개발 사업. 이 사업도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대표적인 경우다. 논란의 핵심은 농지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다는 담수호의 수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수질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건기나 수질 상태가 가장 나쁜 5월에도 인 농도를 0.04 ppm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의 법정 기준치 수질 이하이므로 담수호 조성 공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이러한 예측은 잘못됐음이 곧 드러났다.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화호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갯벌들이 썩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했던 오염량보다 훨씬 많은 오염원들이 새로 조성될 담수호로 유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수관으로 포집할 수 없는 그런 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새만금에는 총인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니까 총인을 말씀드리면 축산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보화가 호수에 들어가는 그 양을 따져가지고 보화가 70%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생활하수나 공장 배수 같은 거는 하수관으로 들어가겠죠. 하수관으로 들어가더라도 하수관에서 누수율이 55%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상태로서는 하수 처리장을 짓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게 몇 개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가 올 때 막 씻기 가잖아요. 근데 이 양이 영양평가서에서는 거의 빠지고 아주 수질이 깨끗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농업용수로 공급하기에 충분한 담수호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에 버금가는 새로운 만금평야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도 실현 불가능하게 된다. (1998년) 이루어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시민단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중단 소송을 냈다. 그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바로 이 인이라는 그런 물질인데 지금 이 인의 법적 기준치는 0.1 ppm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모든 실현 불가능한 대책까지 다 포함해서 나타난 결과가 0.103이었고 이것이 그 환경부가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측정 방법으로 하면 0.128입니다. 근데 어쨌든 환경부가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0.103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고 저희들은 그 법적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쨌든 부각을 시켰던 겁니다.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서를 근거로 낸 소송은 공사집행 정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결국 33km 방조제를 만드는 공사는 2.7km만을 남겨놓고 중단됐다. 새만금과 시와오 환경영향 평가서의 핵심이 수질이라면 천성산 환경영향 평가서의 핵심은 지질이다. 고속철도는 천성산 지하 3,400m 깊이를 터널로 통과하기 때문이다. 13.27km의 터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터널 중 가장 긴 장대 터널이다. 환경영향 평가서에서는 지질 부분을 과연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지질 부분 내용을 보면 부산, 경남 전 구간의 간략한 지질도를 첨부한 것과 더불어 지형과 지질 특성 정도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터널 시공 시 위험이 예상되는 단층대에 관해 간단한 기록을 하고 있는 정도다. 천성산의 간단한 지질 조사는 시민 종교대책위원회가 천성산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을 반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 13.27km의 긴 터널 공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지질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천성산의 지질은 일반적인 지형의 산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단층대가 매우 잘 발달돼 있다는 점이다. 중격산 그다음에 금중산하고 천성산 쪽에는 남북 방향의 단층계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동서 방향의 단층계가 발달되어 있고요. 터널은 거의 크게 봐가지고 거의 남북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구축할 때 가장 불리한 조건이 바로 이 터널하고 평양 방향으로 단층이 발달되어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금정산하고 천성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구간의 지질 음영 기복도를 보면 경부 고속철도가 지나는 양쪽으로 커다란 단층대 2개가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 양산 단층대와 동래 단층대다. 단층과 평양 방향으로 달리는 단층들이 발달되어 있고. 실제 천성산 일원에서는 단층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천성산의 암석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깨어지거나 갈라진 면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단층 활동이 활발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이쪽 지역이 지금 단층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파설을 심하게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점토화돼 가지고 지질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단층 비지대라 합니다. 단층 비지대. 예, 완전히 점토화돼 있죠. 그래서 만지면 디노같이 미끌미끌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단층이란 지구 내부의 지각 운동으로 서로 연결돼 있던 안반이 갈라지면서 어긋나 생기게 된 틈을 말한다. 때문에 단층 활동을 많이 받는 지형은 안반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기게 된다. 요 밝은 암석은 태저감입니다. 한 7천만 년 정도 된 태저감들이고, 이 태저감들의 이런 균열들을 따라서 지금 검은 부분이 마그마가
후기에 마그마가 이 균열들을 따라서 들어온 양산들입니다. 마그마가 이렇게 균열을 따라서 아주 선상으로 잘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 마그마가 투입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에 많은 균열들이 존재했고 이 균열들을 틈을 따라서 마그마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조건들이 이 지역에 갖춰져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검은 마그마 관입대는 눈으로도 확인이 된다. 마그마가 이렇게 선을 따라 잘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 지역에 단층 활동으로 생긴 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단층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주 단층을 따라 작은 단층들이 생기면서 암석이 부서지게 된다. 이것이 파쇄대다. 파쇄대의 발달은 지하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속에서 지하수의 이동 통로가 되는 것이 파쇄대다. 때문에 파쇄대가 발달한 땅의 경우 대부분 지하수가 풍부하다. 그런데 최근 천성산 일원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층대가 확인됐다. 그렇죠. 10도 내지 한 15도. 지금 그 계곡선이거든요. 이 계곡선이 저 북북동 방향으로 직선으로 잘 나오죠. 이 부분이 지금 법기 단층 활동에 의해서 파쇄대가 침식돼서 만들어진 침식곡입니다. 새로운 단층은 기존의 양산 단층과 동래 단층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성암 계곡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진 새로운 단층의 이름은 법기 단층으로 붙여졌다. 지금 법기단층보다는 양산단층이나 동래단층이 유명하죠. 이거는 동해단층이나 양산단층은 일단 규모가 크고 큰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도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성사진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기단층은 이 양산단층과 동래단층 사이의 산악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이나 음영 기복도상에서 뚜렷한 성구조를 찾기가 사실 힘들고 그리고 또 야외 조사하기가 그렇게 만만찮지 않습니다. 직접 야외에서 노두를 찾기 위해서는 이 산을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법기 단층은 직접 현장 조사를 한 끝에 확인됐다. 단층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일일이 바위가 갈라진 전리 개수를 세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거는 학생들을 하고 직접 발로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체 지역을 약 150m, 150m를 기준으로 해서 정사각형 형태의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별로 한 개 내지 2개 이상의 노드를 찾아서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새로 조사된 법기 단층대와 경부 고속철도 예정 노선이 15도 정도로 만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노선은 전리 빈도수가 매우 높은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단층대가 발달한 부분의 터널을 뚫게 되면 지하수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03년) 고속철도공단은 천성산 지역의 지질 조사를 집중 보강한 한 권의 보고서를 새롭게 펴냈다. 1994년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질 부분 조사가 미비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상에 충분하지 못한 지질 조사가 공사 도중 실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1km인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단포차가 팍팍 돌릴 수 있는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 이마댐에 물을 끌어들여 경주 영천을 비롯한 경북 동남부 지역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영천 도수로 터널. 지난 1997년
지하 4,500m에서 굴착 공사를 하던 중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단 하루에 15,0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대규모 지하수 유출 사고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지금 안 쓰니까 지금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건 쓸모없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수도값 내려가면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우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비교적 깊이가 낮은 우물들만 말랐지만 점점 마르는 우물은 늘어갔다. 이렇게 나갔으니까 구는 저기 있지만 이렇게 이것이 4월 달에 공사를 완전히 발주를 했는데 이 우물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제 11개가 동네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차츰 말랐는데 8월 달부터 말라온 우물이 쭉 다 마르면서 마지막에 또 저 고지가 제일 높은 저 뒷집의 물이 그거는 7m입니다. 7m 우물 깊이인데 그 물이 11월 달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동민들이 또 겨울에 또 가면 저 사람들 공사하면서 몰랐는데 이 물이 떨어지자 저 탈이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섭소장 공사 이 하니까 겨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물로 들여다가 얼음을 끄고 4개월로 우리가 5개월로 물 떨어 먹습니다. 받아도 먹고 빌려 먹고 하다가 음지 받으라고 돼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를 시행한 수자원 공사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수공을 뚫어줬다. 이거 농지에 사용하고 농수용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농수용으로. 예. 그렇다면 왜 이런 대규모 지하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 원인은 바로 이 지역의 지질이다. 단층대가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의 터널을 뚫자 많은 양의 지하수가 단층대를 따라 유출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후 주변 수공들의 지하 수위를 조사했다. 원래 10m 내외이던 지하 수위는 무려 140~150m로 내려가 있었다. 영천도로 터널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게 그 지하수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것들이 또 지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충분하지 못한 지질 조사로 인한 공사 중 사고는 이미 고속철도 구간에서도 있었다. 경기도 화성군의 상리 터널 공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95년 고속철도 공사는 갑자기 중단됐다. 이쪽이 95년도에 당시 공사가 중단됐던 상리 터널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삼보강산이라고 아연을 생산하는 거죠. 터널의 총 길이 2260m 가운데 300m가량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됐다. 그 이유는 불충분한 지질 조사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터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m에 한 번씩 지질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1995년도에 이곳부터 지금 300m 뚫고 들어간 상태에서 폐경도 수십여 군데를 만나면서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질 조사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동편으로 500m 우회한 새로운 11km 정도 긴 새 노선이 채택이 되면서 국민의 세금 117억이 낭비된 지역입니다. 우회를 해서 새로 뚫린 터널로 현재 서울 대전 간 시범 고속전철이 다니고 있다. 불충분한 지질 조사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난 뒤 고속철도 노선이 변경되는 어이없는 사태까지 유발한 것이다.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 그런데도 왜 계속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들이 나오는 것일까? 환경영향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사업주가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한테 이제 의뢰해서 이제 환경부 협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대행업체라든가 이 사업주는 이 개발된 사업을, 그러니까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이 보고서로서 결과적으로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지,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이 제도적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도 아래서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에 면죄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공사 바로 직전에 기본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기 때문에 거의 그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법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는 그 평가의 그 사업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현행 그 법적으로는 취소를 할 수가 없고 보류, 보완 아니면 통과, 이렇게 세 가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사업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시기가 우리와는 달리 사업의 기본 설계 단계부터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미 계획된 사업이 아닌 5가지 종류의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안평가에는 사업을 아예 시행하지 않는 대안까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No Action Alternati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도저히 보완을 통해서라도 치명적인 그 환경 피해나 이런 것들 피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없죠.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그 평가 하나의 안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 대안,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그런 제도가 보완돼서 좀 도입될 필요가 있죠. 한 해 평균 환경부의 검토를 위해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140여 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그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전, 그 상반된 이념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된 지 20여 년. 그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서들이 씌어졌고, 그 평가서들을 근거로 대규모 사업이 시행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씌어진 환경영향평가서 가운데 상당수는 충분하지 않은 조사를 토대로 씌어졌고, 이들 중 일부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불러왔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로 비롯된 환경 피해를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씌어진 환경영향평가서.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약속이다.